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째, 내일은 6번째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라고 지목된 학부모 신상 공개까지 나오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줄어드는 골든타임입니다.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선 모로코 지진 소식입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까지 이제 10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 사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피해 지역 대부분 산악 지형이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취약한 도로 탓에 구급대와 차량 접근이 힘들다 보니까 산악 마을에서는 중장비 없이 맨손 구조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긴급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인접국인 튀니지, 카타르 등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로코 정부가 해외 지원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 채용 비리 353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한 겁니다. 이 앞서 선관위는 아빠 찬스, 친인척 찬스 채용 비리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시기였죠.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 384명 중에 58명, 15%가 부정합격 의혹자였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카지노에서 검거입니다. 지난달 대전 관저동의 한 시렵에 나타난 은행 강도. 어찌나 치밀했던지 은행 털 땐 헬멧에 점퍼 차림, 오토바이 훔칠 땐 모자 쓰고 우산까지 들었습니다. 단 3분 만에 3,900만 원을 털어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쳐버렸죠. 경찰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뒤에 추적에 나섰습니다. 범인 추정 인물이 카지노에 들락거린다는 현지 한인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였고요. 결국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40대 남성 A씨입니다. 억대 도박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붙잡힌 곳도 카지노였군요. 자, 경찰 관계자는 훔친 돈의 행방은 확실치 않지만 모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A씨의 압송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트랙은 롤스로이스남 코인 사기도 연루입니다. 신모 씨가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서 중상을 입힌 그런 사건이죠. 약물 음주운전에다가 MG 조폭 그리고 코인 사기까지 이 남성 정말 안 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경찰에 따르면 신 씨를 포함해 4명이 코인 관련 사기로 고소가 돼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출국 금지 조치 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국가수 감정 결과 신 씨의 소변에서는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총 7종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일대의 병원을 포함해서 지난주까지 병원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채널 고정 신의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갑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걸핏하면 검찰 소환을 합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안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수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네, 5시엔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콤비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2일 차에 접어들었고요. 7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단식보다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고기 굽는 꿈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단식 11일 차인 어제요. 그 의원들과 대화 속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밥뭐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걱정하는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농담처럼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뭐 고기 굽는 꿈, 뭐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온 것 같고 이제 계속 국회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좀 어떤가요? 지금 매일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사실 당뇨도 조금 있다고 해서 그렇죠. 주위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고위원회를 못 나온 거 보면 네,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저렇게 앉아서 일정 다 소화하고 한 게 대단한 정신력이죠. 이제 좀 막다른 길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제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뭐 다 싫어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를. 그러나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고 진정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모든 분들이 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좀 그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때가 된 거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이따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중지가 모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뭐 대표실 밖으로 나와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중진 의원들도 찾아가서 막 만류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좀 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게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모아서 전달드립니다. 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뜻이 전달됐습니다.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뭐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귀등으로 안 들리니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 중장기 호흡을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권에서 어떤 뭐 요구 사항과 함께 단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과거 정치인들 단식을 보면 뭐 YS가 최장 한 23일을 버텼는데 그 후에 또 한 3주를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새누리당 시절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만둘 어떤 뾰족한 출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작할 때 그냥 뜬금없이 단식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뭐 단식한다고 시작했는데 뭐 이 대표에 의한,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의 단식이기에 저는 출구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출구가 안 보이니까 뭐 걱정스러운 거야 사람 인상 걱정되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표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 봤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정말 그 민주화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자고 그러면서 목숨을 건 단식.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스멀 상두동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외신을 타고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의 단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앵커께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 시작할 때 걸었던 몇 개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 기억 잘 안 나요. 조건이 있었죠. 개각과 대정부 사과. 분명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당장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뭐 좀 해달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그 민주당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뭐 여당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뭐 대통령도 뭐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런데 글쎄요.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아직 없는데 그렇게까지 뭘 하면서 이제는 그 출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단식을 시작했을 때 목적이 과연 뭐길래 어떻게 하길래 여당 정부 혹은 대통령이 뭘 해줘야 단식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나. 그렇게 가면 단식의 명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출구가 없다라는 지적인데. 그게 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이제 대표가 대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1,600만 표가 넘게 얻었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냥 싸움만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 더 이상은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에 대한 탄압이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저는 다른 걸 다 접어두고 우리 이제 그래도 대화로 풉시다. 정치 싸움은 말로 하는 거고 표로 하는 거고 선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나고 나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거니까 이 목숨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그리고 말로 제대로 서로가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또 국민을 위해서 도울 건 돕고 합시다. 이게 정치 그리고 지도자의 자세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숨은 그림이 여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집권당이 그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다면 출구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검찰이 출두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그 재판부의 판단 다 받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잘못된 내일 가셔야 뭐 그 금요일 날 가셨던 토요일 날 가셨던 것처럼 가서 또 몇 시간 안 계시고 그냥 또 억지 이런저런 거 부리시면서 나오시면 그게 무슨 조사예요. 당당하게 정치에 수사에 임하겠다는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출구 전략을 만든다면 검찰 수사 당당하게 받고 재판부 판단 옳게 받은 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사법 영역은 사법 영역대로 가면 저는 출구는 나온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여당이 이거는 사법 영역에 있는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계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내일 있을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발표하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수사 방해 아니냐 단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일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오후에 가서 조사받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에도 또 이미 5번째 조사도 받았는데 자 일단 이 단식을 바라보는 여야의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차입니다.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오셨습니다. YS 단식 때나 DJ 단식 때나 야당 지도자의 단식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며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는데 이 또한 일반 범죄 피의자들은 꿈도 못 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토요일에도 갔고 내일도 가고 수사 방해용 단식이라는 지적은 좀 서운한가요? 어떤가요? 벌써 대선 끝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5번째
검찰 출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예,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이 검사가 동원이 되고 300명에 가까운 검찰 수사관이 동원되는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뭐가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수사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 도둑을 잡더라도 이 도둑을 잡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아이 뭐든지 범죄 혐의자들은 다 부인하지 누가 이거 맞아요 제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오래 수사를 했으면 적어도 하나라도 입증을 하고 꼼짝 못하는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저는 기본도 안 돼 있다. 나온 것이 없다. 아니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치면 도대체 그분들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놓고 결과 하나 못 내놓으면서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듯이 황당무계한 이 어떻게 덮어씌우기 거꾸로예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임무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 결과를 못 내면서 죄 없는 사람 보고 왜 당신 죄를 안 부느냐? 그러니까 거의 뭐 옛날 사또처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식이에요. 어제 또 검찰 너무하잖아요. 그 소환 조사 그제 검찰 소환 조사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간 것마저도 그 이전에 이제 검찰 몇 번 출석했을 때 당시에 뭐 2장짜리 혹은 5장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뭐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듯 해왔다라는 설이 이제 흘러나왔었잖아요. 예. 토요일 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당신이 진술하신 내용과 검찰이 진술서를 제공한 내용과 틀려서 그나마 진술서 날인도 안 하고 그냥 예. 퇴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 뭐 결국엔 갑니다만은 그 애초에 나와서는 내일 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먼저 제시했다라고 했고 맨 처음에 이제 대표 측에서 12일에 나가겠다고 민주당에서는 했었고, 아니라고 예.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보면은 조사를 받으러 검찰을 간 게 아니라 그저 나중에 필요했던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심사할 때 내가 검찰 조사에 갔노라라고 하는 그 증거만 만들려고 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 소환을 수사에 받긴 받았다. 검찰 수사에 저는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배 의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검찰도 마지막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피의자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이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넘어가서 판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확인을 여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자꾸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가서 검찰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뭐 400여 차례 압수수색 뭐 얘기하는데 그 허술을 좀 하는 그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음식점을 한 150군데 갔다면서요. 그리고 과장된 도청에서 또 뭘 예. 잘못해서 도청도 한 뭐 100여 회 가까이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과장과 허수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검찰 가서 당당히 얘기하시면 돼요. 네, 가서 뭐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검찰이 9월 회기 중에 또 체포영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되면 정말 검찰이 뭔가를 찾았는지 입증을 했는지 이런 것들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뭐 중진들 4선 이상 중진들도 왔고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 농성장 단식 현장을 찾아서 한 4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건강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5번 정도 만류를 하고 또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의 중로는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단식을 좀 멈추라는 것 같고 또 이 대표의 좀 이렇게 지지층 단단한 지지층에서도 뭐 우리 믿고 단식 멈춰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전화로는 한번 격려를 했지만 직접 나서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친문계에서 좀 의견 교환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건강 우려가 상황이, 예. 돼서 저도 사실 우리 청와대 출신 네. 이제 의원들하고 좀 의논도 했고요. 예. 장관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네. 아마 조만간 그런 이제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어떤 전 형식으로 대통령의- 할지는 네. 뭐 그걸 꼭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실제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역할을 하실 걸로 보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문제는 정말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국정이 정상화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무책임하게 그냥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더 화만 나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뭐 진영과 진영 간의 이런 문제로 저는 보지 말고 네. 좀 국민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단식은 빨리 중단하는 게 네. 저는 옳다고 보이고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국정을 논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도 조금 지켜보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주 열띤 설전을 벌이면서 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관 너무 쪼잔하다, 비열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사연을 싱크 열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가 반격할 공격용 무기를 나름대로 제조해가지고 오는 것이죠. 저런 태도는 굉장히 비열하고 쪼잔하다. 비열하고 쪼잔하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저는 하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로 떠들어다.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장관은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앞권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십시오 같아요. 짧게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열하고 쪼잔하다. 동의하십니까? OX로 짧게 듣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네. 이렇게? O인가요? X인가요? 한동훈 장관 비열하고 쪼잔합니까? 쪼잔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쪼잔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네. 오히려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보여요. 잘 야당과 한민석이래요. 네, 한동훈 장관 간의 싸움 정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지금 뭐 개각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뭐 개각하면서 한동훈 장관 지금 출마 얘기하면서 지금 설전 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장관 진짜 안 나옵니까? 글쎄 저희 당 입장에서 그다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경쟁력이 있다. 아마 글쎄 출마시키시죠.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을 시키시라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얼핏 뭐 이렇게 좀 규동량하거나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예.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몇몇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그냥 예. 의원 말고 내각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아닌 기류가 더 높지 않나 네. 라고 비춰집니다. 근데 자, 저 네. 답변 태도를 보시면은 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게 이제 그 딱 보면 정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오히려 보입니까? 예, 출마 안 한다는 정말 어느 국민이 봐도 저거는 야 선거 출마하려고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참 이제 주목을 받는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긴 한데 저 우리 누구야 한동훈 장관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고 옛날에 무슨 죄를 졌고 혹은 이런 당신도 잘못이 있는 사람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국민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매우 부적절한 이제 태도일 뿐만 아니고 네. 저거는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볼 때 한 장관이 저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딱 거기에 딱 하나 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의원도 정말 예의를 갖춰서 필요한 얘기를 물어야지 저런 식으로 묻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제가 국회 들어가 보니까 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뭐 국민의 대표 얘기하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저렇게 그 뭐 이렇게 맞지 않는 꼭 그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묻는 거가 다 익스큐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의견이 갈리니까 그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국회가 초등학교 반상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각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개각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뭐 내일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 있을 수 있고, 뭐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 개각설까지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뭐 민주당에서 개각 요구했잖아요. 후보군에 오르는 인물들 어떻게 원하는 방향입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길래 예. 와, 좀 사실일까? 왜요? 네. 아니 10여 년 전에 장관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이 정말로 전 세계의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언론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저분이 다시 온다? MB에 그 당시에 그 문제 많았던 분이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어떠십니까? 그럴까? MB 정부 때 같이 또 지금 일을 하셨을 텐데. 예. 뭐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옛날 얘기하려면은 무슨 안민석 의원의 윤지호 배우 얘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말고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박보균 장관이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 내지는 이런 쪽이 좀 더 방점을 두려는 인사다. 더 네. 그 강한 캐릭터가 있는 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꼭 이 개각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최종 사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하마평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 이전 언론 쪽보다는 약간 문화나 그다음에 기왕에 뭐 차관도 지금 체육부 인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에서 아마 윤천 장관이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를 좀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사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가 불거져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그 농단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저 계속 다뤄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안도 뭐 제출한 상태인데 10월이 바쁘겠어요. 10월에 국정감사도 있는데 지금 뭐 개각하면 장관들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큐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혜진 변호사,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키워드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죽음 이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사건이 알려졌죠.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20년 차 교사였는데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 숨진 교사가 겪었던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무려 4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인데 동료 교사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교장, 교감 찾아와서 뭐 무릎 꿇게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만 안 두겠다는 식에 대한 협박, 또 교육청에도 민원 꾸준하게 넣겠다는 그런 협박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숨진 교사가 직접 작성했던 이제 교권 상담 신청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이게 접수가 2022년에 접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다음에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란 게 2020년이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교권 상담 신청서를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혐의 이후에도 계속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선생님께서 교권 상담 신청서에 썼던 내용은 전 담임인 저에 대해
현 담임에게 나쁘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되게 문제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건은 2019년에 이 고인이 된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했을 때 벌어졌는데요. 이때 유독 이제 친구들에게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그 학생을 이제 지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교장실에 보낸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사과 요구하면서 아동학대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네. 2020년 10월에는 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이제 4학년이 된 2022년까지 이 학부모의 일종의 갑질이나 교권 침해가 지속이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선생님은 담임을 하지 못했는데 네. 교과 전담으로 이제 어느 한 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4학년이 된 아이들이 이제 같은 층에 오자 이 선생님과 분리하게 해달라, 이 선생님을 다른 층으로 배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일일이 뭐 이렇게 근무하는 층 예. 공간까지 이제 간섭을 한 거거든요. 지속적인 민원 예. 제기가 있었던 상황. 그리고 뭔가 이 문제 제기했던 학생이 사실 한 명이 아니었는데 예. 그 여러 명 학생들의 어떤 형제 자매들도 같은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그 교과 과정의 어떤 교육 활동도 좀 부당하다 이런 예. 식의 민원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원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숨진 교사가 학교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전교사 노조 측의 얘기를 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을 했으나 이것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선생님은 그 끝까지 혼자 싸우든지 아니면 계속 소가리를 하면서 감내에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숨진 교사가 남긴 그래도 관련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혼자라는 것에 굉장히 압박이 강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숨진 교사가 이제 설문에 남긴 글 중에 일부를 보면 그 네. 내용이 좀 잘 드러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 생각을 해보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어떤 심적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4년 동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교권 상담 신청서에도 나와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라는 네. 부분이 이제 저는 또 글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악성 민원들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비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속된 곳에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예. 뭐 보호받고 지지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좌절감으로 이제 느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이 소속된 곳에 있었던 어떤 권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예. 뭐 보호 이런 것들이 좀 충분치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던 걸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앞으로 항의성 근조 화환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의성으로 교장이라든가 관리자들을 향한 항의의 문구가 달려있는 화환들이, 조화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얘기할 부분이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또 성격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이들이 운영한다고 지목됐던 식당, 그리고 미용실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빼곡하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비판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요. 이제 케첩으로 입구를 뿌려놓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게를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상황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교사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뭐 학부모,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이 분노가 그 학부모에게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음식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미 영업 중단을 알리고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고 네. 미용실도 뭐 벌점 테러로 1점이 가까이 돼서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제 지경에 이르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법적으로 제재가 이제 가해져야 되고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것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뭐 정의를 실현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들이 네. 이제 나가면서 이게 2차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확인이 아직 네, 다 되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분별하게 부정확한 사실이 막 유포되다 보니까 예. 사실 무고한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런 무분별한 이제 사적 제재가 결국은 사회 혼란이랑 이제 폭력 상황까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제 알려진 그러니까 온라인 계정상으로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신상 공개하는 계정이 등장을 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글쎄요. 이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아닌지를 지금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가해 논란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적 제재 또는 사적 제재를 좀 부추기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조차 지금 SNS상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서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뭐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명예훼손 우리 형법상으로는 어쨌든 그 뭐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일단 높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배포하거나 게시했을 때 예. 그럴 때도 이제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 정보를 많이 인터넷상에 올리고 네. 여기에 뭐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스토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도와는 사실 다르게 예. 어쨌든 이런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사적 제재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법 체계라든지 어쨌든 학교 내에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모였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 행위가 사실은 옹호받을 수 없고 지지받을 수 없는 행위이지만 왜 이런 글까지 이제 올라오고 또 이런 글에 많은 일부 사람들이 옹호하고 실제로 이런 행동까지 옮기는지 그 이면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교과서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분노, 그러니까 이 교육 시스템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가 모여서 차곡차곡 모여서 다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이 분노가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지금 사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되는 내용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위기 경보 울렸지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위기 경보가 울리고도 우리 사회가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죠. 전북 전주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오랫동안 굶은 듯한 그러니까 3, 4살로 보이는 아들이 쓰러져 있던 사건. 아이는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0대 여성의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발견됐던 남자아이가 실제 몇 살인지, 그러니까 4살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숨진 여성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유전자 감식이 나와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구조된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미등록 아동들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발견하고 했었는데 박사님, 그때도 발견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의 기준이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2년도에 출산 기록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아이가 지금 출산 기록이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출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로도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쎄요, 아이가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굶은 듯한 상황에서 이제 쓰러져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돼야 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점은 이 숨진 여성이 위기가구 의심 대상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지 못했고 생활고에 힘들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월 이후 가스 끊겼고 건강보험료 56개월 내지를 못했는데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몇 차례 방문하거나 연락을 했지만 못 만났다, 이런 설명인 거죠?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위기가구를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사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뭐 전기세나 보험료 이런 거 못 내는 가구 통보를 받으면 예. 이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통 직접 방문해서 그 위기 가정에 대한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공무원도 이 숨진 여성도 여기 포함이 돼서 방문을 했지만 부재 중이어서 일단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기 가구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위기 가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 전주시에서 이 여성이 사망했던 자치구에 따르더라도 예. 한 명.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한 명이 거의 모든 위기 가구를 사실 직접 방문하면서 상황을 직접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이게 위기 가구라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구청에 직접 가서 발굴을 하면서 사실 또 도움이 필요하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적극적인 그런 대처도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같은 어떤 인력 구조 속에서는 네. 보건복지부가 통보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례 확인 정도만 할 수밖에 없고 예.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이고 자체적인 위기가구 발굴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한 명 이 공무원이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안도 사실 그 위기가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너무나 부족한 공무원들의 인력 문제 그리고 또 이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경보가 잘 울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보는데 글쎄요, 이제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데이터상으로 위기경보는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경보가 울리면 그걸 직접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많은 것인가, 우리가 충분한 것인가,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뉴스오의 간판 코너 보니 3대 보니 정희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대 보니. 네, 3대 보니를 맡게 된 정희윤 기자입니다. 최 보니가 마지막 비하인드 영상에서 제게 경고를 단단히 하고 떠났더라고요. 저는 즐겁게 해보니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 보니 기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일부러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소식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두근두근 떨렸을 것 같은데 네, 첫 소식 맞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바로 먹여보니입니다. 먹어보니 아니고 네. 먹여보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본인들이 지금까지 먹고 갔거든요. 맞아요. 누굴 먹여주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 다이어트도 할 겸 예. 제가 남에게 먹여봤는데요. 네. 무엇을 먹여봤냐? 요새 냉동김밥이 외국에서 그렇게 유행이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김밥을 먹여봤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품절되고 난리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익숙한 음식이죠. 저희 보도국에도 늘 저녁 5시만 되면 탕비실에 배달이 오는데 우리 앵커들은 김밥 자주 드세요? 배달이 5시에 와가지고 뉴스 오후가 5시에 시작해서 끝나고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품절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데 아무튼 이 해외에서의 김밥 열풍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재미교포이자 한국 음식 블로거 세라 안 씨가 지난달 틱톡에 올린 이 냉동김밥 먹방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입니다. 네. 이 영상의 조회수는 오늘 기준 무려 1,100만 회가 넘었는데요. 미국의 한 마트에서 지난달 초 판매를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경북 구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출시한 건데 이제 이 김밥을 사려면 11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9월인데요. 네, 2달이나 더 두 달 더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돼요? 네. 근데 이 영상이 인기인 거 저도 알고 있었고 이 영상 때문에 미국이 난리 났다라고만은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숨겨진 이유가 더 있겠죠. 있습니다. 예.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겠죠. 냉동인데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서입니다. 미국에서 김밥은 보통 7에서 12달러 정도인데 이거는 3.99달러거든요. 절반도 안 하는 네. 가격. 맛도 궁금합니다. 냉동김밥이면 뭐 좀 다른가요? 삼각김밥 같은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네. 사와서 앵커들과 같이 먹어보니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사실 11월이 돼야 되니까. 네, 한국에서도 전부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요새 K 열풍을 넘어서 뭐 K 푸드까지 왔는데 김밥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감도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먹여보며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 김밥 열풍이 진짜인지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진짜 미국에 가서 먹여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워요. 차마 그렇게는 못했고 네. 명동에 나가본 먹여보니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너무 모르네요. 나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다른 분이들도 이렇게 촬영했어요? 저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정본이의 첫 촬영은 명동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의 한 김밥집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좀 김밥이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구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직접 만드는 분들까지 많더라고요. 이 김밥도 만들어보고 외국인들의 반응까지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앞치마도 둘러본 적이 없고 김밥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걱정이 엄청 됩니다. 근데 밥이 생각보다 약간 잘 퍼진다. 이렇게 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피셔야 돼요. 벌써 못해. 밥을 다시. 좀 더 크게. 이모님, 뭐가 앞이었죠? 이거랑 지단. 여기. 앞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짜잔. 오, 그래도 대충 먹을만 해 보이죠? 네. 옛날엔 진짜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지금 진짜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이 더 많이 와. 지나가도 서양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쓱쓱 바르고. 힘이 좀 돼야 되고. 이렇게 김밥까지 다 잘라봤는데요. 제가 만든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I'm just wondering, like, why, like, a lot of Western people like gimbap? Right. The radish. Flavor than like sushi, because sushi we always have wasabi and soy sauce, whereas kimbap you can just eat without a sauce.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K-towns or Korean communities in big cities, and so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Korean food because of the Kore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싼 김밥 3줄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직접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여보니 출발하시죠.
rice, vegetables, meat. So it's really good to eat. Yeah. 오, 여기 외국 분들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시도해 볼게요. Try the Felix first. Do you like it? Okay. I feel like it reminds me a lot of sushi. Okay. We actually eat that a lot in Europe as well. But like it has more ingredients than normal sushi to me, so it's like a little bit more tasty in that sense. Yeah. Very good. And sushi. I think we can finish it now. Okay, chef. You did very well. Yeah. Yeah, you did very well. Thank you. Yeah. 우리 3대 정본이가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미국을 꼭 보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본이를 사랑해 주시면 미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보니까 외국인들이 김밥을 좀 친근하게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다 잘 아시고요. 김밥집 사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서양인 손님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고 명동에 하네요. 서양인이? 김밥집에. 김밥집이에요. 그럼 네. 뭐 동양인, 뭐 중국인, 일본인들은 김밥을 잘 안 먹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양인들이 찾는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김밥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중국인 손님들도 꽤 있었는데 보통 국수나 떡볶이, 만두 뭐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여러 재료가 한 번에 들어간 요리가 동양에는 많다 보니까 큰 흥미를 좀 못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김밥보다는 이제 떡볶이 같은 거를 많이 네, 먹다. 네, 네, 네. 자, 영상 속에 외국인들 반응 종합하면 건강하고 신선하고 맛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밥, 야채, 고기 다 조합을 이루는 음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잘 먹던데요? 아, 네. 너무 맞아요. 본인이 만 거잖아요, 또. 네, 제가 만들고 너무 맛있게 먹고 뭐 김밥 다 안다고 하고 하니까 뭐 뿌듯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국 NBC 방송에서 이번 김밥 열풍을 놓고 한국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소셜 미디어가 맞물리면서 김밥을 비롯해 미국에서 K컬처가 아주 빠르게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3대 분이 정희윤 기자 오늘 아주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김밥 감사합니다. 먹여보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돌아온 오키도키 민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휴가를 떠나보니 뉴스오가 그리웠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주에 덕진이 형이 아주 호시탐탐 자리를 맞아요. 노리고 갔는데 네. 한 말씀 하시죠. 뭐 5년째 제 자리를 노리고 계세요. 네. 노리는 건 자유입니다. 아, 노리는 건 자유다. 묵직한 자신감. 한방. 아니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자리 채워주셔서. 네. 아, 상사에게 마지막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가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네. 화사입니다. 아, 화사. 연관어 보면은 마마무, 예. 흠뻑쇼, 축제, 퍼포먼스 뭐 이런 키워드들 나오는데 네. 아마 어떤 일이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가수 화사의 얘기죠.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 음란죄로 이제 고발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아주 뜨거웠던 그런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그 화사가 얼마 전에 경찰 소환 조사 받았다는 예. 그런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온라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였고요. 공연 중에 화사의 한 안무가 논란이 됐었죠. 뜨거웠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안무였죠? 이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해 드리긴 좀 어려운데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였는데 이 안무 담긴 소위 직캠 영상이 이 축제 이후에 퍼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화사를 공연 음란죄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민단체가 이제 학부모 인권연대인데 네. 좀 아이들 보기 부적절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대표 입장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화사 씨의 공연 안무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 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화사 씨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저도 원하지 않게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 숙취감을 느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 댄스 가수 유랑단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제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발 내용이 공연 음란죄인데 화사의 입장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성실히 경찰 조사 받았다 하면서 이제 간단한 입장을 전했고요. 네. 또 가수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나가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제 제가 막 공연 이제 무대에서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악플 수위가 진짜 좀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뉴욕 공연을 딱 끝내자마자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자, 누리꾼들 반응이 좀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일단 빅데이터 상에서는 보니까 그 온라인 반응을 봤더니 긍정 반응이 약간 59%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사 씨를 좀 옹호하는. 네. 그래서 관련 감성어들 보면 선정적이다, 논란이다, 부적절하다 이런 부정어도 있지만 새로운 무대, 멋있다, 사랑한다 이런 감성어도 보이거든요. 사실 이 논란 처음 나왔을 때도 누리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반응들 보면은 뭐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그다음에 예술 아닌 외설, 선을 넘었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퍼포먼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당한 매력을 표현한 거다. 긍부정이 또 극명히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이걸 어떤 무대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뭐 음란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논란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힙합 장르가 국내에서 인기 끌면서 이런 선정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2009년에도 가수 지드래곤이 그 침대 퍼포먼스로 경찰에 공연 음란죄로 고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검찰은 지드래곤을 입건 유예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건 유예하면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식 수사 단계까지는 아니다. 뭐 맞습니다. 본 거죠. 정확하세요. 자, 그래도 뭐 아예 무혐의로 본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번에 화사 씨도 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대기실에서 이제 서혜진 변호사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공연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 공연이 아니라서 좀 애매하다는 거고요. 음란죄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 실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웠던 논란. 다음 키워드로 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짝퉁입니다. 짝퉁. 짝퉁. 네, 보면 뭐 이미테이션, 브랜드, 가방, 신발 뭐 이런 단어들 보여지죠. 연관어는 좀 평범한데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에요? 자, 이번에도 대학 축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실은 이 논란인데요. 짝퉁이라는 게 원본을 모방한 그 모조품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세대하고 고려대 대학 축제를 두고서 두 학교가 붙은 게 아니고요.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 지방 캠퍼스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 인스타에 올리면 뭐 너희가 청령 되는 거냐, 니넨 그냥 정품 되는 거냐, 니넨 그냥 짝퉁이네. 그러니까 연고전 축제에 와서 니네가 이렇게 사진 찍고 가면 니네가 본교 학생인 것 같냐 정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이네요. 학생들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방 학생들 짝퉁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지난 7일에 대학생들 활동하는 한 커뮤니티에서 연세대 신촌 캠퍼스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고요.
제목이 원세대 조려대. 각각 원주시 연세대 미래 캠퍼스하고 세종시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일컫는 별칭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고전에 그 지방 캠퍼스 학생들이 왔다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어쨌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한 것 같아. 같은 학생들끼리. 네. 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제 고려대 재학생 그 졸업생 전용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도 네. 세종은 왜 멸시 받으면서 꾸역꾸역 기차나 버스 타고서 서울로 와서 고연전에 참석하라는 거냐 이런 내용을 담은 글도 업로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너흰 짝퉁이야라고 말하는 게 글쎄 공정의 문제보다는 조롱과 혐오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뭐 아까 온라인 반응 보니까 MZ 세대의 새로운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네. 학생들끼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꽃게입니다. 꽃게. 네. 네. 꽃게 하면 연관어들 뭐 있을까요? 쭉 네. 보시면 뭐 간장게장, 꽃게탕, 네. 수입, 이탈리아라는 키워드도 보이네요. 이제 꽃게철이 이탈리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철이잖아요, 지금이. 맞습니다. 네. 그 9월엔 숫꽃게가 제철이죠. 근데 이제 올가을에는 못 보던 꽃게들이 수산 시장에 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보던 꽃게 어떤 거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잉? 이게 어떤 꽃게들입니까? 자세히 보면 네. 좀 파란데요? 좀 파란색이에요. 아 이제 보이네요. 네. 이게 일명 푸른 꽃게예요. 예. 몇 년 전부터 지중해 유입된 외래종인데 네. 얘가 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조개, 홍합, 굴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데 최근 이탈리아 동북부 해안에서 이 푸른 꽃게가 늘면서 양식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를 겪고 조개를 다 있다는 거예요. 먹어치우는군요. 네. 급기야 이탈리아 정부가 42억을 들여서 푸른 꽃게 퇴치에 나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뭐 주지사가 직접 전쟁을 나오죠. 선포했다. 네. 아, 저런 꽃게가 얘기까지. 모든 걸 파괴해서 우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정부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꽃게발 국가 비상사태 네. 비장합니다. 그쵸. 근데 이 꽃게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뭐 발견됐다는 거예요? 발견됐다는 게 아니고 네. 수입을 해오겠다는 거예요. 아, 이걸? 사실 지난주에 이 뉴스 나왔을 때부터 온라인에서 아니 저 맛있는 걸 왜 버리냐. 그러게. 우리가 가져와라. 우리가 먹어줄게. 이런 반응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 푸른 꽃게 수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업체가 나타났다고 아. 합니다. 근데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탈리아는 꽃게를 잘 안 먹는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네, 예. 그렇죠. 궁금하시죠? 예. 근데 네. 똑같은 학명의 푸른 꽃게가 이미 그리스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 우리나라에? 네. 예.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음식 재료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수입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누리꾼들 반응이 나왔는데 네. 네. 자, 웃긴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쭉 보여드릴게요. 푸른 꽃게 진짜 천적을 만났다. 네. 아, 드디어 없어서 못 먹는 한국인한테 걸려버렸다. 걸려버렸죠. 네. 진짜 이걸 수입하네.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적 저 한 10마리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죠. 네. 전민기 언제 팀장도 들어오든지.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죠. 이제 등 푸른 생선이 아니라 등 푸른 꽃게. 아. 네,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푸른 간장게장, 푸른색 매운 게장. 과연 수입 절차가 진행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키워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더 핫한 키워드로 찾아뵙고요. 뉴스 오후도 내일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